자, 이제 페이지 11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앞부분은 한 문제밖에 없죠. 5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유취득은 맨 처음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으니까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죠. 따라서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네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그러면 2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당권이고요. 경매할 수 있다. 양도 똑같은데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으니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니까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됐다면 권리의 뭐죠? 이전적 승계다. 맞고요. 그 중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2페이지 2장 해가지고 법률행위 일반이 나옵니다. 일단 총설해가지고 법률행위 의의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 뭐냐면 법률행위인데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당사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당연한 얘기죠.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적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해가지고 의의 나와 있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와요. 일반 성립 요건 해가지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 성립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는 성립 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외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 계약의 뭐인 거예요? 성립요건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요건인 거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뭐죠? 성립요건인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현상 강고 계약에서 지정행위의 완성도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고 돈 대신 물건으로 돈을 갚는다. 대물 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도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죠?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오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에 뭐가 나와요? 효력요건이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는 요건으로서 기억,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니은번 법률행위가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의사표시가 일치되고 의사표시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억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배우지만 니은과 디귿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효력 요건 하면 뭐가 딱 떠올라셔야 되냐면 첫 번째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냐면 유동적 무효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예요.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는 뭐예요? 효력요건인 거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 추인은 뭐예요? 효력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올라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지조건인 거죠. 정지조건이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긴다.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성취는 뭐죠? 효력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죠. 시기가 뭐냐면 기한인데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5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직 5월 1일이 안 됐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는 거고 5월 1일이 돼야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비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유동적 무효이긴 해요. 그래서 유효 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오르셔야 돼요? 유동적 무효하고 정지조건, 시기 요 세 가지를 꼭 떠올리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법률행위 종류해가지고 단독행위가 나오고 계약이 나와요. 가끔 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법률행위거든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다.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단독행위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이게 뭐죠? 계약이거든요. 뭔 소리냐?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인 것을 찾으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외우시면 틀려요. 어떻게 하시냐면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찾으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증여는 왠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계약.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14페이지 오시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자, 법률행위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는 뭐죠? 출연행위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출연행위돼.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예요.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저의 재산은 감소하지만 저의 행위 때문에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예요. 왜냐하면 비출연행위가 되려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소유권 포기가 비출현 행위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절 해가지고 법률의 목적에 나오죠. 총설. 법률의 목적은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첫 번째 목적의 뭐죠? 확정인데 이건 뭐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목적이 뭐죠? 가능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15페이지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지를 못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서를 통해서 계약법까지 다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제가 이 필기해 드리는 거는 반드시 교재에다가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메모하셔서 교재에다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유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능하면 유효하고요. 불능이면 무효잖아요. 첫 번째, 가능이냐 불능이냐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집니다. 이유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불가능 불능을 다시 뭐죠? 둘로 나눕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문제를 잘 내는데 이거를 곱씹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 후 이행기 전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죠. 왜냐하면 이행기를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매매 계약 후 법률 행위 후니까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시면 나중에 원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 원시적 불능은 둘로 나뉘게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 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전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범위는 무엇을 배상하냐면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부가 불능이어서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히 매매의 경우만은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땅을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평 중에서 10평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100평이 아니라 90평이었던 것은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그런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문제될 수 있고 그게 뭐라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원시적 불능이 끝이에요. 정확히.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로 나뉘게 돼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요. 이게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채권자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이나 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서 발생했다면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좀 부담해야 됩니다. 적어놓은 시간이 좀 양이 많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요 앞부분이 민법 총칙이고요. 뒷부분은 계약법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둘 다 시험범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친절하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출제하고요. 여기서 많이 출제되는 해에는 심지어 한 5문제가량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머리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목적의 적법입니다. 일단 의가 나와 있는데 민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목적의 적법일 때는 뭘 말하냐면 강행규정, 강행법규만을 말하는데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법규라는 것은 위반해도 무효가 아닌 경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법규도 강행법규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강행규정은 다 뭐죠? 효력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메모를 하시는데 단속규정 끝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단속 규정이 민법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든 이유는 뭐가 없어요? 민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뭘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하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103조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나와 있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핵심 판례를 꼭 읽어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유형을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대충 뭐가 반사회적인지 몇 가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예요. 뭐 암기할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인 경우예요. 첫째,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별거 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별거를 국가가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효고요. 또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불륜계약이 아니라면 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국가가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건데 예를 보시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게 아니죠. 다만 조건이 뭐예요? 갑을 살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디귿번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다만 돈 받고 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2번, 3번 가족법상의 자유예요.
자,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바로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부가 등장한다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범위로서 무효입니다. 최근에 4월달이죠. 3월달입니다. 3월달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은 혼전 부부 재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게 또 이번에 났단 말이죠. 이런 게 한번 나면 또 이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됐고 제가 YTN 보니까 거기서 토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반사회적인 거냐면 이런 특약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부인이. 그러면 여러분 부인 입장이면 이혼하게 되면 뭘 청구하지 못해요?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죠. 재산을 날리죠. 그러면 결국은 밤마다 남편이 주업하더라도 뭘 못하게 돼요?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출제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내기 싫은 것이 뭐죠? 인간 본성이니까. 이것도 출제라도 굉장히 높죠. 올해 13월에 그 13월에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에 폭탄해가지고 얼마나 올 초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떻게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뉴스 보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은 것이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채무회피도 마찬가지고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자기야 내 첩 좀 대줄래 그러면 이런 미친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할게 그러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타인간화 해가지고 갑과 을이 첩 계약을 했더라도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빌라는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라 을 거.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잃어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을이 만약에 이걸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어차피 을이 지거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안 돌려줬어요. 세월이 흘렸어. 몇 년 지나가지고 둘이 뭐죠? 재회했어요. 재회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오빠 잘 지내? 이러잖아요. 그죠? 갑은 어떻게?
너도 잘 지내니?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제외해가지고 그래 오빠 얼굴 보니까 좋네 막 이러면서 갑이 이제 그때 야 그때 준 그 빌라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는 요거까지 반사배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개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계약을 통해서 준 빌라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새롭게 만나가지고 다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우리 갑이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중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